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여전히 프레임과 오토 레이아웃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연유로 만들어진 오토 레이아웃을 이런 때에 쓴다 라는 얘기만 했지, 당장 여러분에게 프레임과 오토 레이아웃을 주고 써보라고 하면 아마 쓰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강력하고도 확실한 예제를 통해 이 프레임과 오토 레이아웃의 사용법을 마스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요즘 정말 핫한 페이스북의 최근 UI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다들 아시죠? 페이스북. 여기서 페이스북을 그냥 캡처한 것과 피그마로 똑같이 따라 만든 것을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5초 드릴게요. 너무 쉽죠? 정답은 둘 다 제가 만든 겁니다. 감쪽 같죠? 경식이, 혜진이 둘 다 제가 지어낸 이름이에요. 여러분을 놀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잘 만든 UI는 안에 내용물만 살짝 고쳐서 UI를 반복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UI는 안에 요소가 변경되거나 가로폭이 달라지면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고치고, 내용물이 많아지면 UI의 전체 크기가 함께 변경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페이스북의 UI를 따라 만들어 보시기 전에 우린 아직 프레임과 오토 레이아웃의 사용법을 하나하나 따박따박 자세히 알아본 적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사용법만 먼저 훑어볼게요. 자, 4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프레임과 오토 레이아웃, 그리고 2개의 자식 오브젝트예요. 먼저 프레임 안에서 자식 오브젝트는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첫 에피소드에서 x, y 값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프레임 영역을 벗어난 오브젝트는 클립 컨텐트를 통해 가리거나 보여줄 수 있습니다. 프레임 안에 들어있는 자식 오브젝트에는 constraints라는 속성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constraints는 제한, 통제라는 뜻이고, 기본값은 left, top으로 되어 있습니다. left를 제한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 자신의 왼쪽 끝과 부모의 왼쪽 끝 사이의 거리가 변경되지 않고 고정되도록 통제한다는 말인데,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죠? 바로 x값이 고정된다는 의미입니다. 탑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y값을 고정하겠다는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 프레임을 움직이거나 부모 프레임의 크기가 변화해도 자식 오브젝트들은 왼쪽 위를 기준으로 그 위치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기술과정 수업 있었죠? 바느질을 해서 주머니도 만들고 그랬을 겁니다. 바느질하는 동안 천이 움직이지 않게 시침핀이라는 걸 꽂잖아요. 이 constraint는 시침핀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eft를 right로, top을 bottom으로 변경합니다. constraint의 대상이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될 거예요. 오른쪽과 아래에 핀을 꽂으면 어떻게 되는지 부모 프레임의 위치와 크기를 변경시켜서 확인해 봅니다. 여기서 잠깐, constraints left라는 건 x값이 변경되지 않도록 고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럼 right가 설정되었을 때는 어떤 값이 고정되는 걸까요? 파란색 점선이 표시하는 것처럼 나 자신의 오른쪽 끝과 부모 프레임의 오른쪽 끝 사이의 거리를 고정한다는 의미인데, 이 값은 xy 값처럼 사용자가 직접 변경하거나 확인할 수는 없지만 피그마는 아마 내부적으로 그걸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값을 사용해서 이걸 수식으로 나타낸다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식인 레드 프레임의 x값과 너비를 더하고 부모 프레임인 프레임의 너비에서 그것을 뺀 값. 갑자기 수학이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의 규칙을 스스로 생각해 보실 수 있다면 피그마를 금세 정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문과생인 저도 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레드 프레임을 좌우로 조금 키워보고 이번에는 constraints를 left and right로 설정해봅니다. 양쪽에 핀이 꽂혔으니 옴짝달싹 못할 텐데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양쪽의 여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크기를 변경해버립니다. 센터는 나의 가운데에 핀을 꽂고 부모 프레임에서의 해당 위치를 비율로 계산해서 꽂힌 지점을 유지합니다. 동작은 이런 것 같은데 정 가운데 지점이 아니면 이걸 예측한 대로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 50% 지점에 가운데 정렬하는 용도로만 씁니다. 그나마도 지금은 대부분의 경우 오토 레이아웃을 쓰는 게 간편하죠. 마지막으로 스케일은 핀을 꽂는 느낌은 아니고 부모의 크기를 100%로 볼 때 현재의 내 크기를 비율로 환산해서 해당 비율을 유지합니다.
센터와 스케일은 쓰이는 케이스가 제 경우에는 많지 않아서 짧게만 소개할게요. 직접 써보시고 활용처를 알게 되시면 저도 알려주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외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다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새로 알아봐야 했어요. 다만 이럴 때 프레임을 쓰면 되겠다, 이건 오토 레이아웃 쓰면 되겠다라는 직관이 생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건 오토 레이아웃 쓰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나기만 하면 됩니다. 생각이 났다면 일단 오토 레이아웃에 넣어보고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내가 원하는 걸 구현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오토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에피소드의 마지막 예제처럼 오토 레이아웃의 리사이즈 옵션을 허그 컨텐츠로 주는 방법이에요. 허그는 안다라는 뜻이죠. 컨텐츠인 자식 오브젝트들을 감싸 안아 자신의 크기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스타일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Fixed Width와 Fixed Height인데요. 이것은 오토 레이아웃 자체의 크기를 고정시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오토 레이아웃을 설명하던 예제에도 기본적으로 허그 컨텐츠로 되어 있는 오토 레이아웃의 크기를 수동으로 조절해서 픽스드로 만드는 것이 있었음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소개할 것이 바로 Fill Container인데요. 이건 오토 레이아웃에 설정하는 게 아니라 오토 레이아웃의 자식 오브젝트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토 레이아웃의 크기가 픽스드인 상태에서 자식 오브젝트의 Fill Container를 설정하면 오토 레이아웃이 나머지 자식들을 규칙에 맞게 배치하고 남은 공간을 Fill Container가 설정된 자식 오브젝트가 빈 공간이 없게 채우게 됩니다. 부모인 오토 레이아웃의 크기가 변경되면 이 Fill Container가 따라서 줄어들거나 늘어나면서 남는 공간 없이 채우게 되죠. 만약 Fill Container인 자식이 여러 개라면 그 여러 개가 남은 공간을 사이좋게 나눠 가집니다. 오토 레이아웃의 너비를 Hug Contents로 했을 때 이것이 동작하는 원리를 생각해 봅시다. 오토 레이아웃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 일단 자식 오브젝트의 너비를 모두 재겠죠. 그리고 양쪽 패딩과 갭이 있다면 갭을 더해서 오토 레이아웃의 너비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비에 Fill Container가 적용된 자식이 자신의 너비를 결정하는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일단 자기 자신을 제외한 형제들의 너비를 모두 더하고 그리고 양쪽 패딩과 갭을 모두 더한 뒤에 이것을 부모의 너비에서 빼서 자신의 너비를 계산하겠네요. 자, 여기까지 왔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 허그 컨텐츠인 오토 레이아웃에 Fill Container인 자식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토 레이아웃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 자식들의 너비를 모두 재려하니 그 중에 Fill Container인 자식이 있고 이 자식의 너비를 결정하려고 하니 그중 부모 오토 레이아웃의 너비가 허그 컨텐츠로 돼 있고 값을 찾기 위해 무한하게 왔다 갔다 해야 하죠.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이것을 엑셀에서는 순환 참조의 오류라고 해서 에러를 내뿜죠. 마치 우리 구청에 전화를 걸면 어떤 부서로 넘겨드릴게요, 무슨 부서로 넘겨드릴게요 하면서 답을 주지 않는 것처럼요. 따라서 Fill Container와 Hug Content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자식의 Fill Container를 선택하면 부모인 오토 레이아웃은 강제로 픽스드가 되어버리고 그 반대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외에 우리는 프레임과 오토 레이아웃 안에 다시 프레임과 오토 레이아웃이 들어있는 복잡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웹의 UI를 살펴봤을 때처럼 실전에서 굉장히 흔한 상황인데 이건 말과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실전에서 확인하는 게 훨씬 직관적이고 쉬우니까 일단 여기까지 한숨 돌리고 아까 페이스북 예제를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I의 전체 모습을 봅니다. 여기다가 할 수 있는 만큼 사각형을 그려서 UI를 쪼개보세요. 저라면 이렇게 그릴 것 같습니다. 어질어질하죠?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6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만들고 조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오토 레이아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아주 잘 하셨습니다. 하얀 배경색을 가진 오토 레이아웃 프레임을 둥글게 만들고 6개의 부품을 넣고 수직 방향으로 정렬하면 될 것 같죠? 이제부터는 어떤 UI를 보시든 머릿속에서 그걸 사각형으로 쪼개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미리 부품들을 다 떼어다 준비해놨어요. 동영상 설명란과 우측 상단에 링크 넣어둘 테니 프로젝트를 복제하셔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 어릴 때 부품 똑똑 뜯어서 조립하던 로봇 같네요. 완제품도 넣어 놓을 테니 하다가 모르시겠다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단위부터 하나하나 조립해 봅니다. 일단 프로필 이미지를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레이디어스 1000픽셀 아시죠? 그리고 온라인 상태를 표시하는 녹색 동그라미를 프로필 이미지에 겹쳐놓고
Ctrl Alt G를 눌러서 프레임으로 씌워줍니다. 프레임이나 오토 레이아웃으로 뭔가 UI를 만들었을 때 우리의 의도대로 이 UI가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작은 단위 하나하나마다 수행해야 하는 단위 테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너비와 높이를 변경해본다. 텍스트를 더 입력하거나 지워본다. 반복되는 UI 요소를 추가하거나 지워본다. 이 세 가지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만들어 나갈 겁니다. 일단 방금 우리가 두 가지 부품을 합쳐서 프레임을 씌웠잖아요. 반복되는 요소나 텍스트는 없으니까 1번만 수행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UI가 우리의 생각대로 작동하고 있나요? 아니죠? 이걸 고치기 위해 isOnline이라는 이 프레임의 constraints 속성을 가로 세로 둘 다 스케일로 바꿔주고 다시 테스트를 수행해봅니다. 네, 일단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작동하는 것 같네요. 테스트를 수행하고 이상이 없으면 Ctrl Z를 눌러서 원래 상태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엔 포스트의 작성 시간과 공개 범위를 표시하는 지구본 아이콘을 나란히 놓고 Shift A를 눌러 오토 레이아웃으로 합쳐준 뒤 오브젝트 분배를 좌측 중앙으로 바꿔주고 간격은 5픽셀로 고쳐줍니다. 자, 이번엔 텍스트가 있죠. 텍스트를 마구잡이로 늘리거나 줄여봅니다. 지구본 아이콘이 텍스트의 끝에 붙어서 따라다니는 걸 보면 일단은 이렇게 놔둬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전체 오토 레이아웃의 크기를 마구잡이로 변경해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려운데 일단 놔둬 보겠습니다. 포스트 작성자 이름과 방금 만든 오토 레이아웃을 위아래로 배치한 뒤 Shift A를 눌러줍니다. 간격을 0으로 설정해주고 또 테스트를 수행해봅니다. 크게 이상한 점은 없는 것 같으니 Undo를 사용해 되돌려줍니다. 그 다음 우리는 이걸 점점점이라고 부르죠. 점 3개 아이콘과 만들어둔 부품 2개를 나란히 놓고 또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어줍니다. 간격은 10픽셀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테스트를 수행해보죠. 뭔가 이상하죠?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생각엔 가운데 있는 요 녀석의 너비를 fill 컨테이너로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점 3개가 오른쪽 끝에 붙어있게 되죠? 혹은 왼쪽 2개를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고 이 왼쪽 부분과 점 3개를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양쪽에 분배해도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동작만 잘 수행한다면 어떻게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부품이 완성됐습니다. 두 번째 부품은 그냥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세 번째 부품은 먼저 따봉 아이콘과 따봉의 개수를 묶어줍니다. 텍스트를 길게 해봐도 오토 레이아웃이 잘 늘어나죠? 그리고 댓글 개수와 한 번 더 묶어준 뒤 오브젝트 분배를 스페이스 비트윈, 정렬은 좌측 중앙으로 바꿔주고 테스트를 해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일단 버튼 3개를 각각 오토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줍니다. 간격을 8픽셀 정도 주고 테스트해볼게요. 그리고 버튼 3개를 다시 오토 레이아웃으로 감싸고 오브젝트 분배는 스페이스 비트윈, 그리고 좌우 패딩을 50, 위아래 패딩을 10을 줍니다. 테스트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수평선을 위아래에 놓고 다시 오토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줍니다. 간격은 0을 주고 3개의 자식의 너비에 모두 fill 컨테이너를 설정해주고 테스트해봅니다. 아까 우리가 수행하는 단위 테스트가 3종류 있다고 했는데 이 네 번째 부품에는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가운데 있는 3개의 버튼이 반복되죠. 버튼을 복제해서 추가해보거나 삭제해봅니다. 다섯 번째 부품은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제에서 가장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죠. 절대 귀찮아서 떠넘기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즐거움을 여러분에게서 빼앗고 싶지 않습니다. 완제품을 함께 넣어둘 테니 아까 네모로 쪼개놨던 그림을 참고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특히 댓글에 달린 좋아요 개수를 표시하는 동그란 박스는 약간의 트릭이 필요합니다. 자, 6번째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만든 프로필 이미지를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우리가 이걸 제대로 만들었다면 크기를 가로 세로 38픽셀로 만들어도 알맞게 크기가 변할 거예요. 먼저 플레이스홀더 텍스트 레이어와 사진 아이콘을 선택하고 오토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줍니다. 정렬을 좌측 중앙으로 바꿔주고 간격은 0, 오토 레이아웃의 필 속성, 즉 배경색을 F0, F2, F5로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적당히 둥글게 만들면 인풋 박스가 완성됩니다. 크기를 바꿔봅니다. 뭔가 이상하죠? 플레이스홀더를 필 컨테이너로 바꿔줍니다. 아까 만든 프로필 이미지와 다시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어주고 간격은 8, 좌측 중앙 정렬, 그리고 인풋 박스의 너비에 다시 한번 필 컨테이너를 설정해주면 완성입니다. 여섯 개의 부품을 모두 모으고 간격은 12, 패딩은 사면 모두 20픽셀인 오토 레이아웃에 담아줍니다. 배경색을 채우고 적당히 둥글게 만들어주면 완성입니다. 아참, 6개의 부품이 또한 오토 레이아웃에 들어있으니 너비에 필 컨테이너를 설정해줘야겠네요. 진짜 완성입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5번째 부품은 생략했는데 직접 만들어 보시면 공부하는 데에도 정말 도움되고 재미있으실 거예요. 5번째 부품에서 쓰인 트릭은 다음 에피소드의 초반에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그마에 꽂힌 컴포넌트를 다뤄보겠습니다. 컴포넌트도 정말 재미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컴포넌트를 소개하는 게 너무 기대돼서 이번 에피소드를 만드는 건 솔직히 좀 귀찮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꼭 다뤄야 하는 부분이라서 정성 들여 만들었으니 재미있게 보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화이팅!